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보육 예산 등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됐던 예결위는 무산됐고 오전 9시로 개정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한은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역점 과제로 생각해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단과 최근 한국경제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계획안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오전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계획안에 대해 최종 불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진해운 주권의 매매 거래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중단됐으며 해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진해운은 이번 회생 절차 개시설에 대한 조회 공지를 내일 31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3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아파트와 단독, 연립을 포괄하는 전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 8월 3억 30만 원으로 지난달 2억 9,882원보다 148만 원 상승했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3억을 돌파한 건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2% 넘게 큰 낙폭을 보여줬었던 코스닥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반등폭은 오전장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와 원자재주의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게 확인이 됐고 옐런 회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도 시장에서 악재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유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의 유가의 향방 또한 오펙 회원국들 간의 다음 달 동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이와 관련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진해운 채권단이 지원 불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한진해운이 현재 한가 내리다가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잠시 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0.35% 오른 203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38포인트 정도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 고점이 2050선 코앞이었죠. 2049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저점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203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0.35% 오른 203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그보다 주목이 되는 건 기관의 매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어제 한 300원 정도 매도하고 다시 하루 만에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세 유입시키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 1,188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는 280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현재는 0.49% 오른 66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마찬가지로 강보합에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67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확연하게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중 저점이 665포인트였고요. 현재 조금 머리를 들고 있는데요. 0.49% 오른 666.8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418억 원 정도, 개인은 장중에 매도하다가 방금 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75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고요.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흐름 먼저 확인을 해봤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KTB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장 양시장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장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시장 내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점치는 것 같고요. 또 수출 기업에 대한 청신호를 해석하는 등 긍정적인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어제 다시 이제 9월보다는 12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리스크 온 심리가 다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거든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고요.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PCE 물가 지수가 1.6% 상승에 그치면서 여전히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치와는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 연준이 9월 달보다는 11월 대선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옐런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도 그렇고 피셔 부의장이 연내 2번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좀 기축적인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지표로 인해서 좀 그러한 우려가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어떤 유동성 랠리 자체가 크게 훼손될 만큼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2040선 선에서 좀 계속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엔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8월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8월 중순 이후에는 FOMC 회의 이전까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이제 매수해서 혹시 매도라도 돌아서게 되거나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좀 유동성 랠리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불안한 점이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바로 제조업이 될 텐데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체력의 뒷받침이 안 된다면 증시의 리스크 요인이 그만큼 여차하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그 해당 월의 향후 경제지표 흐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은 경기 판단 기준선 50선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월 대비 좀 소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전월에 52.6에서 52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의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달러화가 강세가 좀 제한이 적이었고 또 유가가 배럴당 $40 부근에서 또 $46, $47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신규 주문이 좀 예상보다 늘지 않고 있고 또 재고의 감소폭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활동의 개선세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세는 유지가 되지만 회복 모멘텀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8월 PMI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좀 경기 판단 기준선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또 이어 맞물린 어떤 신규 주문 부진 또 내부적으로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체감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시장 예상치에 좀 밑도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부각되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더 좀 낮게 전망이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어쨌든 경기 회복세 혹은 회복 기대감에 맞물려서 올라간 증시가 아니고 유동성에 기반된 어떤 랠리였기 때문에 조금 경제 지표의 부진은 조금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신흥국 시장 특히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또 이제 9월 당장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12월 정도가 가능하겠다라는 시장의 예상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이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시장 예상치는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한 18만 명 전후 좀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2개월간 신규 고용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모멘텀 자체는 좀 둔화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3개월 월 평균 신규 고용이 여전히 18만 명, 19만 명 증가세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의 고용시장 회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유효할 것 같고요.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페이롤 디퓨전 인덱스라고 이제 고용이 증가한 산업의 비중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업종별로 골고루 증가세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지난달에도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2015년 초 이후 가장 높은 한 63.7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조업보다 이제 서비스업 고용 위주의 어떤 고용 증가세가 나타났었는데 서비스업이 어떤 증가세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제조업 쪽에서의 어떤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혹은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진다거나 이 실업률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거나 임금 상승률이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경기 국면에서의 범위인 한 3, 4% 그 전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당장 뭐 9월 FOMC 회의에 대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경기 심리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지 혹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전 포인트는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게 되는 비농업 고용자 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8만 명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심리는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당장에 이제 순매도로 전환되진 않겠습니다만 지난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00원을 깨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환율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다시 또 강하게 순매수로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흐름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외국인의 순매수가 약화되는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떤 IT 소재 업종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고포주,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센티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클리컬 업종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 쪽이 원화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엔화의 절상폭보다 원화의 절상폭이 낮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차는 뭐 배당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주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9월달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배당주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배당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국내 증시 자동차 그리고 배당주 쪽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마지막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 그리고 특징 주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의 분위기 코스피는 0.3% 정도의 상승 2040포인트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오르면서 667포인트 정도입니다. 일단 어제장 하락 이후에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제 2% 넘게 하락했던 걸 감안한다면 반등폭이 기대만큼은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전장에 비해서도 양시장 모두 상승폭이 줄었어요. 네. 특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거래소가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형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차별화 시장을 얘기해드리면서 삼성그룹주와 그리고 대형주들, 거래소 대형주들만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한번 차트 흐름을 잠깐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001 차트가 뭐냐면 코스피입니다. 이거는요, 코스피 거래소의 중소형주를 다 포함한 모든 코스피 종목들 2,000개를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지수가 지금 2039.57포인트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자, 002가 바로 대형주입니다. 자, 대형주들은 여러분들 보더라도 빨간색도 많고 0.4% 상승하고 있고 어제 상승하고 있고 강한 모습이죠. 자, 중형주로 가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약세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소형주로 떨어지니까 더 약세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의 강세가 지금, 특히 대형주 하면 코스닥이 대형주가 많은 게 아니고 거래소에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특히 거래소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만 지금 버티고 있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이에요. 미국 시장 네. 빠지지도 않는데 중소형주들만 열심히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감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특히 코스닥의 종목의 변동성이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형주만 움직이는 장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어려운, 대응하시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진해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지원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정 관리로 가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진해운은 장 초반에는 18% 정도 급등을 하다가 결정 내려진 이후에 하한가로 밀려났었고요. 1시 반 이후로 해서 거래는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한진과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까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쟁사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합병까지 어제 운운이 됐었던 현대해상은 상승하고 있고 흥하해운도 오르고 있거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모두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한진해운이 이제 아까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가 아까 1시 반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한진해운에 대해서 움직일 때마다 아침에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느냐?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좋은 부분 해결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서도 대한항공에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조달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도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빠졌죠. 그때 당시 빠지고 한진해운도 반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오늘 채권단이 거부를 하면서 일단 거래 정지되고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로 보더라도요. 6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 보니까 이날에서도 장중에서 3% 상승을 했었고 요날에서도 8% 상승을 했었고 요날에서도 장중에 고가 10%가 상승을 했었지만 이걸 상승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61선을 돌파하고 강력하게 위쪽으로 뚫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계속 누군가가 땡겨놓고 밑으로 팔고 땡겨놓고 밑으로 판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제가 볼 때서는 오히려 이 종목은 악재 속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살려고 올린 게 아니고 팔아내기 위해서 들어주고 팔고 들어주고 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오늘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이 좀 강하게 움직여 준 것은 이제 더 이상에 대한 이제 출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한진해운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대한항공도 사실은 급락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이상 출혈은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급반등을 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굳이 호재성으로 지금 대한항공이 강하게 움직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 하고 있는 분들도 네. 무조건 올라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고점에서 쫓아가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일단 지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진해운과 관련한 불확실성, 재무적인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덜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한진해운 법정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해운업이었으면 또 조선업이 갈 수가 없고 관련해서 뭐 여타 철강이라든지 금융까지 연관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벌써 대우조선해양이 벌써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고 네. 지금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조선주들도 먼저 해운주들도 긴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해운업 자체가 안 좋고 적자인 상황들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년, 3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도 지금 마찬가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조선해운은 거의 같이 묶여서 같이 안 좋아지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들도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철강주들은 그에 반면에 좀 잘 버티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 보게 되면 현대제철, 포스코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좀 이따가 업종의 이슈에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으니까 그쪽 부분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해운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해운주들도 아마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운업은 여러분들이 쉽사리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더라.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이제 터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한진해운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 이후에서 해결이 되면 그리고 해운업에 대해서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업들이 안 좋을 때에서 그 불똥이 계속 조선주 쪽으로 튕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5조에 대한 그런 이제 분식회계 같은 이런 문제들 다른 조선사들도 과연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 물론 저는 모릅니다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조선업들도 하나씩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들도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별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뚜렷한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해운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은 눈 밖에 두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4일만 하락하면서 배럴당 46달러 선까지 내려앉게 됐는데 앞으로 유가의 방향에 대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다음 달에 오펙 회원국들 간의
이번에 산유랑 동결 합의점을 찾게 되느냐 마느냐 이 점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에서는 정유주 화학적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 오펙이라든지 이제 산유량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원유 가격 이제 46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일 이제 1달러 정도, 그러니까 1% 정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오펙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가 열렸을 때에서 급등세가 뭐 변동세가 나올 수 있겠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46.98달러가 뭐 비정상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랑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양분이 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70달러 올라가게 되면 악재가 아니냐. 아니면 이게 유가가 다시 30달러로 또 내려가면 악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차트로적으로는 50달러랑 40달러 이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50달러까지. 근데 뭐 70달러를 지금 논하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는 번외의 얘기고 70달러 갔을 때는 그때서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왜 과거에서 100달러가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에서 100달러, 80달러, 90달러 넘어갈 때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시장 흔들었던 경우가 있지만 50달러 이하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논하기에는 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에 대해서 삼성그룹주 그리고 대형주 섹터 앞서 언급을 해주셨었고요. 은행과 보험, 자동차, 부품, 철강주 뽑아주셨습니다. 약세 섹터로는 자전거, 백화점 그리고 일부 소매 유통 쪽을 꼽아주셨는데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 업종 가운데 들어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온 업종 또 퍼스트에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다가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들었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네. 삼업용 이제 드론 규정을 정식 발효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한국항공우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었죠.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이제 그 사업 단독 이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급등세가 좀 나와준 거고, 그거 말고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ESV인가요? 네, ESV 같은 경우는 오늘 드론 관련주로 해서 오늘 상한가가 아니네요. 오늘 상한가가 풀린 건가? 네, 그렇죠. 상한가가 풀렸네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는 아니고 17% 강세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위로 쭉 밀렸는데 맞나요? 네, 맞네요. 그래서 9%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고, 퍼스텍도 장주에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쭉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그동안에서, 산업용에 대해서 이제 국한돼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뭐 소방 활동이라든지, 뭐 수색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학술 연구 등 뭐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92조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준을 확대될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인력도 한 10만 명 정도 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92조 규모에 대한 산업용 드론이 이제 개막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지금 여타 이렇게 강하게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흘러내리면서 종목들은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제부터 은행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52주 신고가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지난주 한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대형주들은 차라리 코스닥을 하지 말고 거래소 대형주들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은행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게 얘기가 2주 전인가 3주 전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이죠.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 신한지도 마찬가지고, 한번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2주 전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먼저 KB금융 같은 경우는 2주 전으로 들어가면 대략 이 정도가 되겠죠. 8월 5일 정도서부터 지금까지 상승만 했고,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마찬가지 똑같이 2주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주도 지금, 계속 지금 시장 이슈를 받고
잡고 있죠. 자, 이것도 지금 전고점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전고점 부분으로 그렇게 빠져있는 모습이 없고요. 바닥에 있는 BNK 금융주주도 지금 9,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천냥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주들은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금리 인상 때문에 흔들렸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이 수혜를 받는 쪽이 보험주하고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은행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주들도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은행주 쪽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만하다는 얘기죠. 신한지주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KB금융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바닥에서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월봉에서 양봉을 제대로 한번 이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금리 인하로서, 제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눌리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제, 악재 속에서 버텼던 은행주들은 이제 악재를 벗고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 돼서 이제 KB금융 기준으로 이제 4만 5천 원 올라갈 수 있는, 은행주들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빠지는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는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많이 오른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지금 들어가셔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KB금융이나 이제 신한지주나 이제 이쪽 하나금융지주는 사실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2주 전에도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에서 지금에 사도 되냐 말씀드릴 때 지금에도 살 수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사십시오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에서는 이걸 사기보다는 순환매로서 BNK 금융주주라든지 이제 다른 은행주들도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똑같이 금리를 얘는 금리를 많이 받고 얘는 적게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다른 지방은행들 쪽으로 이제 순환하는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행주 공략하시려거든 또 순환매 관점으로 해서 덜 올랐던 종목으로 지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은행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그 안에서 또 종목 간의 선별 작업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면서 또 전기차 관련 수혜주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역시 코스닥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강하게 뽑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서 상하프로테크라든지 이제 몇몇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됐나요? 강하게 좀 장중에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장중에서 얘도 마찬가지. 상하프로테크가 장중에 16% 정도 상승을 강하게 해줬다가 지금 7%대로 눌린 것은 코스닥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원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여전히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지가 않고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한원시스템은 거래소 대형주로 속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밀리는 현상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의 매수세가 그러니까 메이저들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거래소의 대형주 위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쉽게 밀리지 않고 계속 강세를 좀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지난 3일날이었죠. 8월 3일날에 삼성전자가 이제 크라이슬러에 대한 이제 자회사를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후부터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강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게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꾸준히 움직이는 것 같고 코스닥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게 봅니다.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테마주들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흔들림이 여러분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혜주들을 계속 여러분들 찾으시면서 너무 높지만 않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시각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 이번에는 철강주 한번 살펴볼까요? 포스코가 어제도 상승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강주 전반적으로 중국발 훈풍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이제 악재를 좀 털고, 그다음에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중국 철강제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7월에서 8월 정도가 이제 중국 이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이쪽 철강주들이 아침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아침에서 지금 계속 쭉 살펴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의 뭐 한원시스템즈라든지 현대유아라든지 오히려 이쪽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계속 강하게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서는 은행주, 그러면서 그다음 삼성의 이제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이렇게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여준다고 제가 뽑아왔는데, 제일 그나마 그래도 강세 업종이 오늘 중에 강세 업종이긴 하지만 가장 불안한 쪽은 그래도 철강 업종이 아닌가. 불안하긴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중장기로 볼 때에서는요, 조선 해운 업종보다는 차라리 철강주에 물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왜냐면 해운업종들은 뭐 그동안이 굉장히 부실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이제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드려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번 두드려 맞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 1년 동안 계속 정리를 해왔어요.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편 구조를 많이 어느 정도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동안 포스코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가고 계속 밀려 있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철강 업종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 거기 뭐 또 하나 포함하면 뭐 고려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철강 업종이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해운 업종처럼 무너진다 그러면요,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로라든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이제 업종이라는 얘기죠. 업종의 이제 대표주고 대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포스코가 무너진다라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포스코가 무너지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는 없고, 대신에 안 좋을 때에서 안 움직이거나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업종처럼 같이 묶어갖고 얘네들도 없어질 수 있다, 망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법정관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코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업황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역이 있지만 점차 좋은 얘기 나오면서 한번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스코, 현대제철 지금이 봤을 때 바닥권이라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내다보시는지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서도 포스코를 2014년도부터 말씀드렸을 때 22만 원대였거든요. 그때서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500억이 있으면 1억씩 매달 이렇게 사서,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이죠. 차라리 포스코에다가 15만 원 빠질 때까지 묻어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업종이 대표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묻어놓으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얘 혼자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을 때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볼 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포스코가 지금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만 원 열에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30만 원뿐만 아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4년 뒤 얘기지만 4년 뒤, 5년 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50만 원도 다시 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이 대형 종목 시가총액으로 지금은 이제 그 힘이 많이 안 됐지만 예전 과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1위 종목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19조 정도 하고 있는데 19조 7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거의 20조 정도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 포스코를 뭐 30만 원, 50만 원까지 내다보신다면 현대제철은 또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그렇죠. 업종의 이제 대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철강주의 대장이면 포스코면은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이 되겠는데, 네. 현대제철도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현대제철도 6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 6만 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8만 원, 10만 원도 가능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좀 더 매력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구체적인 전망 알아봤고요.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선택을 하자면 포스코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 그리고 다시 50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특징주 가운데 삼성물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15만 원대까지 오른 이후에 주가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장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 특징주로 오늘 꼽아주셨어요? 네, 삼성물산, 삼성전자 어제도 좀 강세 모습을 보이고 어제 시장 빠지는데 강세 모습 보이고 오늘도 좀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기하고 삼성 SD는 좀 약세를 보이지만 삼성 SDS하고 삼성물산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의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에서 오늘 전체 다 삼성그룹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지만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4%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강세를 줄 때에서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최대 주주입니다. 7%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은 삼성전자가 나중에 강하게 올라간 이유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인적 분할할 수도 있더라.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 모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인적 불안하게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 가치가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다시 걔네들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서 삼성물산의 이런 이제 종목들도 계속적인 좋은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 조정시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움직였던 부분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구조 뭐 개편이 기대감으로 따라서 움직였다라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뭐 삼성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구조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삼성그룹주의 다른 종목들로 아마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꼽아주신 BGF 리테일 한번 살펴볼까요? 편의점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세가 나왔었고 오늘 장수 소폭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장중에서 한 21만 원을 돌파하나 이제 계속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거래 종목에서 오늘 장중에 좀 움직이는 종목 아침에 좀 뽑아봤는데 이 종목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가 되지만 신규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22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은 계속 상승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시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요, 만약에 19만 원 이탈되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만 보유가 되시고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버티고 해주고 있는데 뭐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출점에 대한 그 규제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졌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이제 그 대형 업체들이 다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 지금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편의점에는 영업 환경 등을 좀 고려해 볼 때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고점이 있으니까 19만 원 이탈될 때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서는 22만 원 돌파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참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9% 이상 하락을 하다가 낙폭은 소폭 줄여서 5% 정도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엔지니어링 전 임원의 횡령 배임 소식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한국장이 이제 29일 날에 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가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뭐 오늘 좀 이런 종목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아침에서도 이제 중국어양자원도 있었고 지금 참여인재용도 마찬가지고 뭐 감사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횡령 배임이라든지 오늘 이런 악재 속에서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조심하시면서 좀 배제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재용은 장중에서 그 급락세는 이렇게 생각보다는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9%가 심하긴 하지만 쭉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싸다고 접근하실 게 아니고 횡령 배임 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이게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횡령 배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되는 간에 어쨌든 이게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하락하고 있는 중국 원양자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 의견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원양자원 현재는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것도 8월 23일 날에서 한번 중국 원양자원 이렇게 급등세가 나올 때에서 이제 매수해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이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성실 공시를 내보냈었죠. 허위 공시를 내보내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과거 성강퉁이라든지 후강퉁의 영향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은 저점 대비 이게 1000% 움직였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1000원대에서 1400원대에서 14,150원까지 거의 1000% 가까이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이런 게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들은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렇게 불성실 공시를 내보냈었던 흐름들도 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굉장히 불량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감사가 지금 의견이 거절이 됐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상장 폐지도 아마 나중에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 지금 거래 정지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은 거래 정지가 아직은 안 됐네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 피하시면서 싸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어소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뽀로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 덕분에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어소프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게 이제 장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뉴스가 나온 종목들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 없어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대응하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상한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 물량이 지금 75만 8천 주기 돼 있죠? 이게 깨지게 되면 이게 만약에 매도성, 이거 상한가지 물량도 지금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걸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이거 아마 장중에 한번 흔들릴 겁니다. 지금 흐름을 봐서는. 네. 이 흔들려갖고 콱 무너지게 되면요. 그때에서는 여러분들 최소한 절반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안 흔들리면. 무너지지 않고 상한가 안 깨지면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뭐하러 팔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이탈되고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는 50%에서 99%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 상관없고 99% 팔든 60% 팔든 욕심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본인의 욕심만큼만 남겨놓으시면 되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팔 필요가 없어요. 자, 대신에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만약에 상한가가 풀렸다라는 얘기는 세력들이 이거를 연속적으로 땡겨갈 게 아니고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풀렸을 때에서 잡는 사람들은 오히려 단기 상투에 물릴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 드론 관련주부터 해서 최근에서 뭐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근데 윗골 달리면서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 시장에서 지금 이슈를 탁 탔던 종목들은 급등세를 주고 다 윗골이 달리면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상한가 이탈되고 풀려버리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싸다고 확 잡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타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어소프트 상한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 막판까지 보시다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그때 절반 이상 물량 전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지금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 안 하시는 게 일단 낫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번에 웅진에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주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 거래가 재개가 됐어요.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병합됐죠. 네, 이제 액면 병합이 되면서 오늘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지어소프트처럼 이제 VR 관련주들 요즘에, 그러니까 오늘에서 좀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네. 자,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급등한 다음에서 밀리는 흐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 보면 고가가 29.59%면 거의 상한가 근처로 갔거나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을 겁니다. 네. 이게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은 상한가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유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물리면은 지금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오히려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처럼 쭉 밀릴 때요. 만약에 좀 더 밀려갖고 1%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단타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 먹고 파세요.
단타로 1%까지 내려오게 되면 단타로 먹고 팔면 되지만 이거를 10,000원대에 사거나 아니면 11,000원대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꼼짝없이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도저도 못하고 이게 9,000원으로 주든 9,300원을 주든 반등을 줘도 10,000원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한테 지난주서부터 차라리 은행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들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매매가 어렵거나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가 물릴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게 거의 지금 코스닥 매매하는 분들이 지금 특히 초보자분들 거의 물리거든요. 종목에 이렇게 움직일 때 쫓아다가다가 물려버리고 그러느니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삼성그룹주 물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기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물리든 아니면 삼성물산을 물리든 뭐 하여튼 뭐로 물리면 그러니까 어디로 대형주로 물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또 저점을 또 깨고 갱신하고 또 얼마나 또 빠질지 모르지만 대형주들은 원래 자리를 찾아갑니다. 대형주들은 그래도 중장기로 볼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원래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대형주가 더 쉽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은 거래소 대형주를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 병합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 급등도 상한가 급등도 나왔다가 10% 하락도 나왔다가 현재는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업종과 이렇게 특징 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에 종가 공략주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인데요. 삼성물산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삼성그룹주죠. 예. 1년간 지금 통합기간이 마무리되면서 경영체제 개선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이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건설, 상사, 패션, 뭐, 이렇게 크게 좀 보일 수 있게. 어차피 건설 상사가 거의 70% 매출 비중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건설 쪽이, 2분기에, 그 정상화 이제 과정에 좀 진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도 좀 해소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너지가 얼마만큼 이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좀 본다면, 다행히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법. 그래서 그 상사 부문에서 그 네트워크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저쪽 해외 쪽, 중국 법인이나 베트남, 그리고 또 북미까지, 상사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급식사업 쪽도,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연내 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그 2018년에 제3공장 완료하게 되면, 이제 완공하게 되면 세계 제1위의 바이오 시밀러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가게 될 것이고, 최근에 뭐 삼성그룹주 외에는 그렇게 그 추세가 잘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지수 자체를 좀 올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유동성 장세가 그래도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로 조금 확대가 됐었는데, 삼성그룹주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룹주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핵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뭐 삼성전자 외에는 또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실적 성장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되는 삼성물산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13만 원 선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차트를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 TP로 한 플러스 한 20%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좀 부분이다. 다행히 대형주라 크게 조금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만 마이너스 5% 정도 오늘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종가를 매수가로 봤을 때 마이너스 5 내지 7% 정도를 손절가를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TP는 한 20% 플러스 20% 정도 목표가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삼성물산 주가가 15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의 연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요? 일단 오늘 이제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는 게 더 계속 가는 그런 마피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를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좀 들어가는 게 좀 좋겠는데 오늘 2, 3% 아까 올라가는 것까지 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히려 오늘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가 좀 되돌림 나오면 그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3분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할 때 좀 원칙은 마이너스 한 3% 이런 식으로 3% 3할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요즘 좀 안전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3분할 다 합쳐도 총 자산 대비 20%를 넘지 않는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좀 괜찮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 지금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앞으로 조금 조정을 기울여줬을 때 그때마다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접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17만 5천 원으로 정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4만 5천 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종가공략주의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닷새 만에 오늘 장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죠.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0.26% 정도 오른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이 2049포인트로 2050선 근처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상승폭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장 마감 직전에는 2037포인트까지 저점을 찍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현재 지수는 그래도 2040포인트까지는 보여줍니다. 0.42% 정도 오르면서 2040포인트의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어제 한 300억 원 정도 매도하더니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도 돌아왔지만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340억 원 정도 매수고요. 기관 쪽에서는 12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1180억 원 정도로 매수 물량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 밖에 연기금 쪽에서도 한 34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업종을 사나 봤더니 대형주 그 가운데 IT 쪽에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1,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반등을 주더니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틀째 반등폭은 어제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0.1% 정도 오르면서 164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8% 정도의 하락, 현대차는 1% 넘게 내리면서 13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앞서 특징주에서 이정수 멘토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종가 공략주로도 소개가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5만 원 돌파 이후에 잠깐 주춤하더니 오늘장 다시 2% 이상 오르면서 15만 2천 원까지 15만 원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이상 오르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3% 오르면서 82만 1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장중 고점이 81만 9천 원이었는데 연고점 신고가 다시 쓰게 됐네요. 82만 1천 원까지 오르는 강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0.14% 정도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코스피가 0.19% 강보합권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0.13% 정도 오르면서 38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보험주도 강하고 또 은행주도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삼성생명은 1% 가깝게 오르면서 10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장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장 2.4% 정도 밀렸기 때문에 낙폭에 비해서는 반등이 조금 아쉬운 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예상체결지수는 0.5% 정도 오른 66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667포인트 정도에서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671포인트로 바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소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후장 저점 찍었던 게 665포인트였고요. 머리를 살짝 들었지만 강보합권에서 멈추는 모습입니다. 0.64% 오른 667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 개인 결국 매도를 하네요. 41억 원 정도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쪽에서 500억 원 정도 매도, 외국인만 539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빠르게 짚어볼까요? 셀트리온이 0.09% 오르고요. 카카오도 연 저점 어제 찍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네요. 0.8% 상승하면서 8만 원대 회복. CJ E&M 2.5% 정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어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또 빨간불을 켰던 CJ E&M이었죠. 68,200원에 움직이고요. 반대로 로에는 2.4% 정도 내리면서 7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8월 30일 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더 짙게 깔리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이지만 일단 0.4% 정도 오르면서 2040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0.6% 정도 강보합권인데요. 오늘장 마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수 멘토님? 네,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 코스닥이 계속 빠졌었거든요. 뭐 2주 내내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빠졌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반등세가 좀 시원하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계속 아쉽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의 강세 혹은 플러스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우려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러면 아예 차라리 그냥 마음 편안하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그쪽 종목들이 많이 고점에 떠 있으면 여러분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좀 이따 마감 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라리 그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오늘도 그쪽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폭을 더 이상 늘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세권에서 끝나고 대형주들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많이 끝났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고점대에 많이 밀린 게 많아서 상승폭을 뭐 5% 8% 이렇게 줬던 종목들도 장중에서 10%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또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쫓아갔던 분들은 오늘 장중에서 코스닥을 접근했을 때에서 내동매매했을 때 아마 오늘 10% 이상 깨질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불안정하게 매매를 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장이 흘러갈 때까지, 그러니까 대형주 차별화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쪽에 순응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라 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오늘 강세를 준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던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올랐고 또 원달러 환율은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한 5원 정도 되돌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0.4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외환시장 마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현재 1,11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0.48%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갭 상승을 했을 때에는 꼭 다음날, 다다음날에 갭을 메꾸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갭을 채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보게 된다면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다. 흔히 말하는 이걸 흔히 말하는 조종상에서는 플랫 조종이라고 하는데요. 바닥 플랫처럼 이렇게 바닥을 옆으로 기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갭을 메우고 있고 플랫 조종 상태다. 향후에 추세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된다면 금요일 날 있던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대시장이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말 내고 등 수급 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로서는 한 18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28만 7천 명 증가했고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3만 8천 명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16만 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향후에 금요일 날 있을 비농업 고용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환율의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우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적게 나오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이야기 드릴 게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증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0.07% 정도 하락을 해서 16,725포인트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 결과를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급등했던 모습 2.3%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2.3% 정도 급등하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장세에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엔화 인덱스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엔화가 지금 현재 0.2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본 증시에는 호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엔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니케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방송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화 인덱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금요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상대 통화인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상대 통화인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유로발 금리 위기나 만약에 이제 중국발 위기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이제 앵고 현상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앵고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다. 긴 추세, 아주 장기 추세로 보게 된다면 엔화 가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저점인 9,400 정도를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9,400을 터치를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엔화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은 이제 마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46.98% 정도에서 1.3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7.07포인트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국장이나 아니면은 유럽장이 열리는
저녁 7시, 8시 이후에 그 변동성이 있게 생기는데요. 아직은 변동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겠지만 그 3대 지수가 있습니다. 유가 그리고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인덱스 이런 그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유가랑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지금 보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 원유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400만 배럴 정도를 정점을 찍고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7월 1일 생산량이 950만 배럴입니다.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유전이 발견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유전에서 이제 그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도 원유를 수입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2030년까지 중국의 원유 수입이 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기사들은 아마 제가 볼 때 꾸준히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유가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산유국 흔히 말하는 회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달에 있을 26일 날 그 회의 때 어떤 어떤 문구나 하지만 동결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상승 요인을 제공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 단기 고점이 49달러 찍고 내려와서 46달러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45달러는 터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5달러까지 근방에 오면 좋겠지만 그때 매수 포지션 취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산유국들이 이 가격대가 되면은 밀어 올리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다. 40달러를 이제 8월달에 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42달러. 만약에 46달러까지 저점을 치는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추세적으로 상향 추세로 그릴 수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유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금 현재 47달러에 거래가 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힘들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힘들다. 그렇지만 간망세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7달러에서 많이 떨어진다,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매수 포지션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한다면 급등할 때는 약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한다는 거는 어떤 큰 호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은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포지션은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은 내추럴 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인데요. 지금 현재 지수로 보게 된다면 2.899 정도, 2달러 899센트 정도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1차 지지선 2.8 그리고 2차 지지선 2.7 정도 돼서 지금 정도 된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서 제가 볼 때는 거래일상으로는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정도 제가 볼 때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 플랫 조정 구간이다. 구간일 때는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힘들고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플랫 조정 구간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관망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45달러에서 50달러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50달러를 깬다면 향후에 추세 전환이 돼서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산유국 동거래 회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5달러 근처에 있으면 매수 포지션 그리고 50달러 정도 되면 매도 포지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당장 이번 주말에 공개를 하게 될 미국의 고용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달러 매입에 대해서 의견 유지하셨고요. 니케이 관망, 유가도 일단은 관망해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 S3를 공개합니다. 기어 S3에는 타이젠 OS와 무선 충전, 방수 방진 기능, 삼성 페이 등을 탑재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수는 주요 업종의 경기 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 계획과 경기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를 발표합니다.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기존 주택 판매를 한 달에서 두 달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주택 판매 활성화를, 그 이하면 판매 부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어서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는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존에서는 현재 시간으로 31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주요 일정 살펴봤는데 이정수 멘토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어떤 건지 살펴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볼까요?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슈보다도 앞으로 이제 대형주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 저는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벌써 이 얘기를 벌써 3주째 하고 있습니다. 3주째 벌써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안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중소형주만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리겠고, 3주 전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은행주로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주,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 지난주 삼성그룹주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은행주, 삼성그룹주, 그 다음에 보험주, 차라리 이쪽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얘기가 불거지면서 흔들렸다 그러면, 은행주랑 보험주들 여러분들 바닥에 있습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위치가 만만하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꾸리셔가지고 내일장 전략에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한번 봐야 되겠는데, 코스닥이 계속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680선, 그러니까 코스피는 5일선을 지금도 안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착을 해놓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5일선을 돌려놓지 못하고 이 음봉의 힘이 너무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680선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야지 코스닥은 안전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종목들도 어느 정도 기둥을 받고 그러니까 디딤돌이라고 그래요. 디딤돌을 받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음봉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680을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인 매매 구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법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많이 흔들려있는 종목들을 단타로 들어가야 되는, 아니면 바닥권역 있는 종목을 잡아서 단타로 3에서 5% 짧게 잡고 매매를 지금,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휘두른다 그러죠. 그래서 짧게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지금권에서 코스닥을 길게 보겠다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단기로 들어갔던 분들이 중장기로 왜 물려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면 바로 팔면 되는데 수익이 안 나고 계속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약합니다. 코스닥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작은 680선을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쉽게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 하겠다 그러면 뭐 사시라고요? 차라리 은행주를 사시든지 보험주 사셔가지고 길게 끌고 가세요. 아니면은 포스코, 물론 여러분 포스코 사라 그러면은 지금 뭐 철강주들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포스코 한 달, 두 달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포스코를 사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은행주, 보험주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피신을 하는,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유지를 하시면서 은행과 보험 여전히 관심권을 두고 계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68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원하십니다. 굳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기적인 매매만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